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금 피레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을 했고, 조금 가볍게 지난 사항들 퀵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피레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나, 그래서 뭐 이런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렸었다. SPD를 통해서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물론 그래서 외부 피레 시스템을 이번에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플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레 시스템 왜 필요한가? 법적으로 이제 20m, 20m 이상은 국내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법적과 기술적으로 좀 혼합이 돼서 리스크 평가 과정, 즉 62305-2에 따른 RAC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완벽한 퓨레 시스템의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왜냐? RAC를 통해서 LPL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LPL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주요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모든 인자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여기에선 크게 다루지 않겠다. 그리고 퓨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외부 퓨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수레부와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되고 자연 구성 부재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수레부까지 우리가 마쳤고 기본적으로 퓨레 시스템은 이게 가장 노멀한 케이스며, 수레부의 형태는 이렇게 돌침 형태가 있고 수평도치 형태가 있고 메쉬 형태가 있다. 이어서 수레부의 방법은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 메쉬치수법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요 두 개는 거의 쓰이지 않으며 회전구체법이 실무에선 거의 100%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나 설계적으로나 어떤 면으로 봤을 때도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회전구체법의 이 R 값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바로 LPL에 따른 등급, 1등급, 2등급 요 차이이고, 그 다음 메시법이 있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인하도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하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사항으로는 여러 개의 병렬 전류 통로를 형성할 것, 즉 다다익선이란 거죠. 다다익선. 많으면 좋겠죠, 당연히. 뇌전류의 방류가 여러 군데로 분할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 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할 것. 최소라 하는 것은 즉 직선으로 할 것. 직선이 정 안 되면 직선에 가깝게라도 할 것. 그리고 6.2 요건에 따라 등전이 본딩을 실시할 것. 등전이 본딩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등전이 본딩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등전이 본딩을 실시할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톡방에서도 제가 여러 질문을 좀 되새겨 보면, 피레 시스템에 이렇게 인하도선을 몇 개로 해야 되나요? 한 개로 해야 되나요? 두 개로 해야 되나요? 뭐 세 개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 피레 같은 경우는 IC 62305-3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리된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즉 1회로 이상의 인하도선 최소는 한 개란 뜻입니다.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2조 이상으로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분리된 피레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건물이 있으면은 별도의 지지대를 놓고 피레 시스템을 이렇게 피보호체인 건축물과 분리시켜서 설치하는 게 바로 분리된 피레 시스템 배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이 사이에 건축물이 있을 때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분리된 피레 설비죠. 그렇다면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 뭐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건물에 바로 세우는 것.
분리 안 돼 있죠. 합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많이 쓰는 거는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하도선은 가능하면 구조물에 노출된 모퉁이마다 설치한다. 구조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띠죠. 노출된 모퉁이마다 다 설치해라. 모퉁이마다 설치하면 4개가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시면서 좀 아시겠지만, 여기 가능하면이라고 써 있으면은, 가능하면이라 쓰고, 필수라고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발주처라든지, 뭐, 감리 쪽에서 딴지를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껏 2개로 이렇게 좀 돈 아끼려고 2개로 했는데, 야, 여기 이렇게 가능하면 노출된 모퉁이마다 설치하라 돼 있잖아. 좀 더해. 이러면 이제 싸워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애초에 조금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좀, 뭐, 감리 쪽이 좀 많이 호의적이지 않다. 좀 애초에 내게 하는 게 편합니다, 사실. 사실 돈 차이도 크지 않고 인하도선 설치한다고 해서. 그리고 인하도선 사이의 최적 간격. 최적 간격은 바로 10m, 10m, 15m, 20m. 이 LPL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거 주로 2등급 이상이 많이 선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은. 그래서 주로 10m로 많이 하는데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을 최소한 10m로 맞춰줘라. 또 여기 뭐 최단 거리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인하도선 같은 경우 이제 최소 단면적이 있습니다. 최소 단면적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구리. 우리 국내에서 GV 케이블이 구리로 많이 쓰죠. 대부분. 구리가 이제 원형 단선, 아니 연선이죠. 연선 같은 경우 이제 최소 단면적이 50스퀘어입니다. 50스퀘어. 근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0은 다 지키게 돼 있습니다. 최소. 아주 특수한 뭐 이제 원형 단선 같은 경우 이제 뭐 176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 특이한 게 이제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은 구리가 훨씬 허용 전류를 많이 허용하는데 최소 단면적은 똑같이 50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전류량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내격 전류가 내리쳤을 때 그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 기계적이라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 강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도. 여기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어 있으니까 기계적 강도라는 표현은 좀 차치하고, 어쨌든 뭐 전기적 에너지를 버티는 강도. 그 양이 아니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 이것 외에도 사실 우리가 LPL 값을 구하면은 그 SPD 제가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낙내 전류 값이 IC 60364나 몇 번에 그 기본적으로 정의된 게 있습니다. 표가. 그래서 LPL 뭐 1일 때 낙내가 뭐 200하, 뭐 100하, 2일 때 100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 이때 전류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인하도선의 수량에 맞게 분배되는 양을 또 나눠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MV 케이블 단락 강도 계산을 하죠. 케이블 사이징 우리 계산할 때 한번 언급했었죠. 이 단락 전류 같이 실질적으로 인하도선에 흐르는 전류량에 대해서 최소 사이즈가 몇인지 계산을 해라 할 때 이런 시퀀스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지는 않죠, 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95라든지 120 스퀘어를 다운 컨덕터로 거의 픽스 해놓고 쓰기 때문에. 근데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뭐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는데 몇 년 전에
조금 뭐 깐깐하신 감리께서 낙내 전류를 가지고 인하도선이 이 50스퀘어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가 95스퀘어였었는데 95스퀘어가 적정한지 검토서를 제출하라 이런 걸 받았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해야죠, 당연히. 검토서를 이제 강리 지시서로 발행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충분히 다 입증이 됩니다. 이걸로 MV 케이블 하듯이 우리 뭐 142분에 뭐 그 있었죠. 뭐 요 개수 같은 거는 바뀔 수 있지만 충분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인하도선은 금속관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질문도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건전 모임 단톡방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인하도선의 기존의 현장 가보니 금속관이 있더라.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죠. 잘못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뇌격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금속관 내 자속이 이렇게 유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요쪽으로 이제 유기전력,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걸려서 이때 역기전력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 낙내 에너지와 상응하는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낙내 에너지가 길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 T 정도 되는데 마이크로 세크 정도 되는데 이때 에너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때 인덕턴스 이때 리액션 성분이 결국에는 전류 입장에서 봤을 땐 임피던스와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접지 저항을 뭐 15옴 미만으로 많이 맞추잖아요. 15옴 미만으로 많이 낮춰놨는데 이때 상당히 높은 임피던스가 걸리면서 이때 토탈 임피던스가 순간적으로 뭐 100옴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밑에 뭐 접지금 막 설치해가지고 저항 낮춘 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이게 문제가 뭐냐? 저항이 커지면은 접지 저항이 커지면 궁극적인 문제가 바로 전위의 상승이 올라가게 되죠. V는 IR이잖아요. 이때 R 값이 높아지게 되면은 낙내가 쳤을 때 유기되는 전위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R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위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그렇다면 뭐 모터라든지 여러 정상적인 기계들이 순간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절연 파괴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죠. 절연 파괴되면 다 못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하도선은 금속관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일 좋은 건 뭐냐? 제일 좋은 건 돈도 안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인하도선 쭉 내리면 됩니다. 혹은 여기 이제 뭐 꼭 발주처에서 해라. 뭔가를 관을 씌워라. 보기 좀 그렇고 약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PVC 관이라든지 여러 플라스틱류 관을 쓰거나 혹은 뭐 등전이 본딩을 해주면 되는데 피레와 인하도선과 뭐 등전이 본딩까지 금속관을 써서 등전이 본딩을 굳이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쓰거나 PVC 관을 쓰면 되죠. 자, 이런 이유로 어쨌든 인하도선은 금속관에 넣으면 안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어서 접지극. 접지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블라블라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15 이하의 접지 저항이 바람직하다라고 써 있어서 이게 국내 뭐 여타 프로젝트들 많이 보면은 15 이하로 맞춰라. 이런 근거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 권장사항이지 뭐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저항은 뭐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좋죠.
그래서 IC에서는 최소한으로 15음 이하로 맞춰라고 좀 권장사항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필의 관점에서도 독립접지보다 구조체를 사용한 통합 단일의 접지 시스템, 즉 구조체 뭐 건축물 같은 게 있으면은 철골 구조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통합 단일의 접지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이는 모든 접지 목적, 즉 필회, 전원계통과 통신 시스템에도 다 적합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전에 설명드렸지만 독립접지를 유지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먼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절한 등전위 본딩을 하는 통합 단일의 접지 시스템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지극의 재료와 형상 그리고 최소 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구리 하면은 연선 인하도선과 동일하죠. 50스퀘어. 이거는 뭐 그냥 지켜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IC6230에도 LPS 레벨별 각 접지극의 최소 길이가 나옵니다. 이거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LPS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선정을 하면은 이게 로 값이 토양의 대지 저항률인데 대지 저항 값에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시설하는 접지극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옴이다. 1000옴이면은 20m 정도는 접지극을 해줘라. 사실 20m도 그렇게 뭐 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접지극 시스템의 접지 저항이 15옴 이하인 경우 이때는 가와나가 뭐냐? A형 접지극과 B형 접지극. 이때도 뭐 불구하고 최소 길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대부분 15음 이하로 맞추기 때문에 최소 길이 이하로 그냥 마음대로 사실 접지극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접지 저항만 맞춰주면은. 그리고 우리가 국내 같은 경우 사실 1000옴 퍼 메타면은 엄청난 겁니다. 안반 지역이 엄청 좀 있어야지 뭐 3000옴 이렇게 올라가는데 국내는 안반 지역이 사실 뭐산 쪽이라든지 이런 데 말고 우리가 공장 짓는 지역은 대부분 우리 군산, 뭐 울산, 여수, 거제, 거제는 모르겠어요. 거제 같은 게 모르겠는데 뭐 이런 지역 대부분 저항 잘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요새는 이제 간척지에 대부분 땅을 넓혀가지고 왜냐면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이 있지만 군산이나 뭐 이런 데는 저항이 무슨 뭐 100옴 퍼 미터 이하로 좀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여기서 접지극을 한 번 더 좀 언급하고 가면은 접지극 같은 경우는 A형 접지극은 수직 접지극과 수평 접지극이 있고 B형 접지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상도체 루프 형태의 접지극과 기초 접지극 철근을 이용하는 기초로 쓰이는 파운데이션을 이용한 기초 접지극 그리고 이거 메시 접지극 이런 게 이제 A형과 B형으로 나눕니다. 쉽게 생각해서 접지봉 같은 경우는 A형 접지극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전기실에 이런 메시 같은 경우는 왜 이래? B형 접지극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구성 부재인데 자연구성 부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가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구성 부재는 이렇게 제너럴 부분에도 있고 IC 이게 62305-3입니다. 계속 5.2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레부고
5.3 같은 경우는 인하도선이고 5.4 같은 경우는 접지극입니다. 즉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극 모두 자연구성 부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한번 사항들 쭉 보면은 사실 뭐 납땜, 용접, 주름이음, 봉합이음, 나사조임 등으로 각 부분의 사이에 정기적 연속성을 경고할 것, 그리고 뭐 두께를 표 3에 만족할 것, 천궁에 대한 예방조치나 고온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속판 두께는 T값 이상일 것. 즉 제일 중요한 거는 수레부에서는 바로 요겁니다. 표 3. 여기 나왔듯이 고온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어떤 자연구성 부재가 이렇게 이 정도 두께, 이 두께 이보다 훨씬 높죠. 강철, 우리가 많이 쓰이는 강철이라든지 알루미늄 보면은 4T 이상이 돼야 된다. 7T 이상이 돼야 된다. T는 티크니스의 약자입니다. 두께. 이제 가연성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럴 경우에는 좀 얇아도 된다. 0.5T, 0.65T. 즉 우리가 건축물 옥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무슨 뭐 예를 철판대기가 하나 있어요. 철판대기가 있으면은 이걸 쓸 수 있냐 없냐. 이때 쓸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없다면은 0.5T.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면은 4T. 요 정도로 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맞춰주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랑 똑같이 이제 뭐 여기 있다면은 회전구치법이라든지 이런 거 적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다만 경험적으로 그 필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어떤 건축물의 형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변 건축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경험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하도선도 표준 인하도선으로 표 6에 규정된 값, 즉 표 6이 아까 뭐였죠? 요거였죠. 요거 이상의 값. 최소 단면적 우리가 뭐 특히 알루미늄이라든지 용융 아연 도금강,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구성 부재는 당연히 용융 아연 도금강이 많겠죠. 하틱 갈바나이즈 스틸. 이때 우리가 뭐 50에 쓰고 뭐 가장 시비한 조건 원형 단선이다. 176이에요. 176mm 제곱을 만족하는지 계산 한번 해보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리바 철근이 가장 얇은 게 이제 D10짜리죠. 다이아미터 10짜리.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13 이상부터 많이 쓰죠. 13, 16, 19짜리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 아마 예상컨대 176 다 넘을 겁니다. 직경 13짜리가 계산해 보면은 넘을지 안 넘을지 일단 뭐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산해봐서 충족하면은 쓰면 됩니다. 인하도선으로. 그래서 이런 조건들만 맞춰주면 된다. 접지극도 마찬가지다. 콘크리트 내부의 상호철근이나 뭐 블라블라에서 뭐 사용할 수 있다. 접지극으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자연적 구성부재 인하도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근 전체 길이의 정비 저항값은 0.25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접속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의 그 매터리얼의 스펙 자체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0.00 뭐 몇 옴일 겁니다. 그래서 철 자체로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리바를 이제 엮게 되죠. 뭐 공사를 하게 되면 안에 내부 공사할 때 리바를 엮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면서 엮은 리바에 이렇게 그 사이에 콘크리트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붕 뜨게 되는 경우가 있죠. 콘크리트로 인해 사이가 막혀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거 못 쓴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최상단부터 인하도선 최하단까지 이 값을 저항값을 측정해서 0.25몰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를 이렇게 좀 쉽게 적용 가능한데 약간 좀 뭐 매입된 철근 콘크리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측정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저항기를 어떻게 뭐 들이댈 수도 없고 안쪽에 그래서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살짝.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0.25 이하가 돼야 한다. 이 말은 비단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뿐만 아니라 정기적 연속성을 여기 정기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최소의 조건을 0.25으로 IC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이 말과도 같습니다. 즉 철근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도 적용해도 이 부분 충분히 뭐 감리라든지 발주처 옆이라면은 이 부분으로 쉽게 협의를 해서 넘어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래 왔다. 이렇게 좀 제 경험을 살려서 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로 인해서 조금 뭐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고 트레 시스템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트레 시스템은 질문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지금 생각난 것만 해도 뭐 환상도체 사이의 간격은 몇으로 해야 되냐 뭐 100m가 넘는 거에 옆에 측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사실 이거 다 62305에 답이 있습니다. 뭐 KC에도 답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 20%까지는 피해 등급을 유지해서 보호해라 이 부분도 있고 사실 뭐 환상도체 같은 경우도 벽으로 수평 환상도체 같은 경우도 뭐 10m 구간이 있고 20m 구간이 있고 하지만 뭐 이런 조건에 따른 이격거리들이 있고 그리고 메쉬와 뭐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 이거 L값 이격거리 K가스 구에서 하는 이격거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6230을 본인이 좀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일정 수준만 도달하면 피해 설계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강의는 이 정도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